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요거잖아요. 그러면 잠실 엘스 34평의 시세 상승이 그럼 어떻게 했는가? 그동안 시세가 뭐 올랐나 떨어졌나 이게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실거래가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 2012년도부터 지지부진합니다. 대충 8억대에서 9억, 뭐 9억 5천, 10억 뭐 이렇게 막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16년도쯤에서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17년도에 급등합니다. 17년도에 급등하고요. 18년도에도 또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뭐 폭락을 말하는 사람들은 뭐 16년도, 17년도쯤 돼가지고 뭐 폭락이 시작되고 18년도에 막 뭐 대폭락 시대가 온다고 많이 얘기들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또 말을 좀 바꿨는지 이제 19년도, 20년도에 또 폭락이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면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이 오른 거지 이거를 6년으로 보면은 그렇게 8억짜리가 16억이 됐는데 6년이 걸렸다고 보면 엄청나게 폭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동안 계속 지지부진하던 게 이제 한 번에 올라간 거죠. 한 번에 올라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예상되는 반응들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다주택자들은 9억 공제액도 6억으로 줄고 세율도 막 올라가고 하니까 다주택자는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인별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두 채가 있다. 잠실 엘스가 두 채가 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하나, 와이프 이름으로 하나 이렇게 하면은 또 이거 안 내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게 됩니다. 내년에는 한 20만 원 내겠죠. 그 내후년에는 한 120만 원 정도 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분도 있잖아요. 만약에 엘스를 세 채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엄청 올라가지 않습니까? 엘스 세 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엄청 올라갈걸요? 이런 분들은 48억의 자산가를 지금 걱정하는 거죠. 엘스를 세 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16억짜리를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16억짜리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48억짜리 자산가들이 뭐 지금 세금을 내내 마내를 우리가 걱정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알아서 잘 사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따뜻해 하지 마시고 그냥 알아서 살게 내비두자고요.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반응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보유세가 막 올라갑니다. 이제 막 폭락이 옵니다. 이제 막 다 죽어버릴 거예요. 너네들 다 죽었어. 이제 뭐 다 폭락 오면은 그때 우리가 들어가서 산다. 우리는 뭐 멋있는 부자지 뭐 저렇게 악독한 뭐 이렇게 남을 등쳐먹고 피 빨아먹는 나쁜 놈들이 아닙니다. 뭐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 하는 분들은 요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요걸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어쨌든 8억짜리였죠. 8억에서 10억짜리가 지금 한 뭐 최근 한 3, 4년간 쭉 올라가지고 한 8억 정도가 올랐어요. 8억이 올랐죠. 근데 종부세가 이제 2019년도부터 그러니까 2019년도 분이니까 20년도에 내는 거예요. 20년도에 연 120을 냅니다. 연 120. 그러면 월 10만 원이죠? 월 10만 원? 그러면은 한 8억 벌었는데 월 10만 원이 막 너무 무섭나요? 어떠세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섭고 막 두렵나요? 자, 내가 진짜 엘스 주인이라면 과연 두려운 마음이 드는가?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보유세 얘기할 때 모기가 무는 수준이다. 모기가 와서 따끔하는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내가 정말 엘스의 주인이라면 과연 두려운 마음이 들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안 들 거고요. 안 들 거고요.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면 소비력이 올라간다고 하는 이유가 집이 8억이 올랐는데 거꾸로 집이 8억이 올랐는데 저축하실 거예요? 김소연님 기쁜 마음으로 낼게요. 네, 그런 거죠. 유튜브님 기분 좋게 내죠. 네. 그럼 소연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집이 8억이 올랐어요. 근데 내가 한 달에 지금 200만 원 저축하고 있어요. 그럼 저축하시겠어요? 그냥 쓰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집을 하나 사는데 집이 한 3년 동안 8억이 올랐는데 악착같이 지금 200만 원씩 저축하실 거예요? 안 하게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야,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야, 이거 200 저축해서 뭐 하냐, 야, 그냥 여행이나 한번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백화점에 바글바글하고, 뭐 여행도 맨날 가고, 명품도 사고,
뭐 애들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집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막 나라 망한다고 하지만 막상 집이 오른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는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좀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택 임대소득을 갑자기 과세를 하겠다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월세 받아봐야 다 남는 거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 과세 적정화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것도 다 세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지겨울 수 있어요. 분리과세 제도를 개편한다. 이게 이 세제 개정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분리과세가 뭐지? 분리한다. 그러니까 이걸 나눈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를 쪼개가지고 두 개로 나누는 걸 분리죠. 분리. 그리고 과세라는 건 세금을 매긴다는 거고요. 근데 그게 원래 있었는데 뭔가 바꾸니까 개편한다는 거죠. 개편. 분리과세가 뭔가 그거부터 봐야 되겠죠. 개인의 소득은 원래 연 단위로 합산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월급으로, 그러니까 연봉으로 3천을 벌었는데 내가 뭐 월세를 또 한 2천을 벌었다. 그러면 3천에 세금 따로 내고 2천에 세금 따로 내는 게 아니고 원래는 다 개인의 소득은 다 연 단위로 합산을 해가지고 총 네가 얼마 벌었니? 그거에 대한 세금을 딱 때리는 게 원칙인데 임대사업, 그러니까 임대소득으로 세금 내는 걸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바로 그냥 세금 때리면 사람들이 좀 반발할까봐 야 그러면 임대소득 중에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은 별도로 뚝 떼가지고 분리해가지고 얘네만 특별하게 조금 세율을 깎아서 세금을 때릴게. 요게 분리과세 제도라는 거예요. 분리과세 제도라는 거. 원래는 다 합쳐가지고 세금을 때려야 되는데 반발이 심하니까 야 2천만 원 안 돼? 그러면 그거만 똑 떼가지고 세금을 좀 세율을 좀 낮춰줄게. 그러면 좀 세금 내는 거 좀 덜 억울하지? 라고 해서 시작된 게 분리과세 제도다. 그래서 연 2천만 원 이하는 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합니다. 그리고 세율은 일괄적으로 14%를 때려요. 일괄적으로 14%. 그러니까 14%는 되게 낮은 세율이에요. 되게 낮은 세율이니까 대부분 다 분리과세를 선택하죠. 근데 요게 개정된 게 있다. 개정되었다. 자, 뭐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면 세금을 더 깎아줄게요. 이겁니다. 임대사업자는 세금을 더 깎아줄게요.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시면 세금 더 때립니다. 세금 더 때립니다. 이렇게 한 게 이번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하세요 하는 거죠. 임대사업자 등록하세요. 자, 그러면 임대소득 요 계산법, 세금 계산법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 수입에다가 필요 경비율이라는 거를 곱하고 거기서 공제금액이라는 걸 빼고 거기에 14%의 세율을 적용하면 내가 내는 세금입니다. 이게 월세죠. 요건 월세. 그리고 이건 국가가 정해준 경비율이고 국가가 정해준 공제금액이고 14% 곱하면 내가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말이 어렵잖아요. 공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이 어렵죠. 이걸 풀어서 쓰면 월세 곱하기 12달 월세 곱하기 12달 하면은 내 수입이 되죠. 내 수입이 2천만 원이 안 넘으면 분리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100만 원 받는 분들은 1200밖에 못 버니까 분리과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 경비율이라는 거는 나라가 정해준 건데 임대사업자 등록하세요. 그러면 70% 깎아줍니다. 70% 깎아드릴게요. 너 등록 안 했어? 너 그러면 너 50%밖에 못 깎아줘. 너 세금 더 내. 20%만큼 더 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하세요. 이 말이죠. 그리고 공제금액도 임대사업자 등록하셨어요? 그러면 400만원 깎아드릴게요. 400만원 푹 내가 떼줄게. 고맙지? 라는 거고 미등록을 했다? 그래 그럼 넌 200만원밖에 안 깎아줄 거야. 너 세금 더 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등록을 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구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질문에도 막 올라오지만 엄청 차이 나네요 이거. 그럼 임대업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감정을 빼시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면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보는 게 가장 좋겠죠.
아까 나왔던 그 else입니다. 아까 나왔던 그 else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얘가 보면 시세가 5억에 100만원이에요. 5억에 100만원. 맞죠?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저는요, else를 하나 사가지고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하나 있고, 저는요, 뭐, else를 사긴 샀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싫은데요. 이런 사람은 미등록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월세가 100만원인데 12달 받죠? 그럼 1200이죠. 이거 계산 안 되는 분 없죠? 경비율,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70% 깎아준다고 그랬죠? 70% 깎으니까 0.3이 들어갑니다. 미등록자는 50% 깎아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0.5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제금액 아까 4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계산해 보시면 등록하면 면제가 돼요. 등록하면 면제가 되고, 미등록을 가면 연 56만원을 내야 됩니다. 연 56만원. 아시겠죠? 연 56만원 정도를 내야 된다. 그러면 내가 1년에 1200을 벌었는데, 월 100씩 받았으니까, 그 중에 56만원을 소득세로 내야 된다. 너무 아픈가요? 너무 아파서 막 눈물이 나고 막 하염없이 막 슬프고 막 내가 왜 이거를 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막 답답한 마음에 막 소주가 막 들어가나요? 그렇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센 건 아니죠. 엄청 센 건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주택 임대사업자는 추가 감면 혜택이 있긴 있어요. 추가 감면 혜택이 있다. 그래서 보면 4년 단기 임대로 등록하시면은 뭐 소득 그 세금 내는 거에 좀 30%를 좀 깎아주고, 8년 장기 임대로 등록을 하시면은 또 75%를 깎아주고, 막 이런 식으로 감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액을 감면해 준다. 세액을 감면. 근데 세액 자체가 사실 너무 작죠. 세액 자체가 사실 작은 건 맞아요. 그래서 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니 뭐 장점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가장 큰 문제는 의무보유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의무보유 기간.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임대는 4년, 장기 임대는 8년간 팔지 말라. 팔지 말라고 돼 있어요. 팔지 말아라. 아니 왜요? 왜 제 건데? 제 건데 왜 못 팔아요? 못 판다. 법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또 법이 생긴 게 인상 제한이 딱 생겼어요. 인상 제한. 그래서 연 5%는 못 올려. 연 5% 이상은 못 올리니까 꿈도 꾸지 마. 꿈도 꾸지 말고 8년간 연 5% 못 올리니까 계속 가져가.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죠? 못 팔아. 집값 떨어지는데요? 안 돼. 못 팔아. 너 가지고 있어야 돼. 남한테 빌려줘야 돼, 너는. 그럼 좀 많이 올리면 안 될까요? 안 돼. 넌 5%밖에 못 올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지금 추진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세금 조금 내고 자유롭게 사고 팔고 인상할 것인가, 이거를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세금 감면 받는 대신에 의무보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인상 제한을 내가 수용할 것인지, 이거를 한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 세금 깎아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죠. 근데 마음대로 팔지 못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월세나 전세를 5% 이상을 못 올린다 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하는 거고, 아니면은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라는 게 있는데, 간주임대료를 과세를 강화한다 되어 있습니다. 과세를 강화한다. 뭐냐? 간주임대료? 이걸 좀 잘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세보증금을 월세를 받는다고 치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월세로 환산해가지고 임대소득이 발생한다고 간주하고 과세하는 행위다. 그래서 간주임대료다. 그러니까 전세는 월세가 들어오는 게 없는데, 전세를 주면 무이자로 내가 빌려 쓰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세를 10억을 받았다. 그럼 세입자한테 10억을 빌린 거죠. 근데 무이자로 빌린 거죠. 무이자로. 그러면 내가 그 이자를 원래 내야 되는데 안 냈으니까 그 이자만큼은 이득이 있죠. 이자만큼은 내가 이득을 본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월세로 간주하고 그 이자만큼을 임대료로 계산하자. 그래서 거기다 세금을 때립시다. 이게 간주 임대료예요.
근데 이 간주 임대료의 대상은 3주택 이상이어야 됩니다. 3주택 이상자, 3주택 이상을 가진 소유자만 대상이 되고요.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이 넘어가야 돼요. 3억이 넘어가야지만 여기다 세금을 때리는데, 주택수는 부부 합산입니다. 부부 합산이니까 아들 뭐 아마 가족이 합산일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가족이 집을 세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예외 대상이 있었어요. 예외 대상. 예외 대상이 있어가지고 원래 전용 평수가 60제곱 이하면 60제곱 엔드입니다. 엔드. 60제곱 이하이고 그 집의 시가가, 기준 시가가 3억이 이하라면 그런 집은 주택수에서 빼줄게요가 기존의 제도였어요. 근데 이거를 내년부터는 40 이하만 돼요. 40 이하만 되고 기준 시가는 2억 이하만 됩니다. 근데 이게 엔드예요, 엔드. 그럼 40이라는 건 뭐냐면 13평이에요, 13평. 13평 맞나요? 맞죠? 13평이라는 전용 13평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분양으로 치면 한 16에서 17밖에 안 되는 거죠. 18평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예외가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외 없이 다주택자들한테는 전세 준 거를 다, 그 이자는 네가 벌었잖아, 무이자로 빌린 거니까 이자만큼은 다 세금을 내 라고 때리겠다는 겁니다. 이제 거의 여기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원룸, 오피스텔 아주 작은 거 원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고는 거의 해당이 안 된다. 2억 이하니까 서울에 있는 집들은 뭐 거의 다 빠지겠죠. 그럼 요건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가? 계산법은 이렇게 됩니다.